엄마, 요양원은 알아보셨어요? 그날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35해를 함께 산 아들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3천만 원을 제 적금으로 낸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보탠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 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애도 크고 엄마가 계시면 좀 불편하거든요.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조용히 함께 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노후 산책에 함께 걸어와 주세요. 저는 평생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무릎이 시려도 견뎠습니다. 아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주눅 들까봐, 학교에서 기죽을까봐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뜨거운 김에 얼굴이 익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식당이 더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12년을 일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 저는 뒷골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들은 취직하던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12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더 해줬습니다. 결혼 준비금 1천만 원, 신혼집 전세자금 5천만 원, 손주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 제 노후 자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고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도 무릎이 아파 절뚝거려도 매일 6시에 일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편도 1시간을 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손주니까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에서 내려 2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여름에는 땡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7시 반에 아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부탁드려요. 인사를 하고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아들도 출근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녁 8시까지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손주를 먹이고 옷을 입히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오후에 유치원에 데리러 갔습니다. 손주와 놀아주고 간식을 주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 먹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손주를 씻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8시 버스를 타면 집에 도착하는 건 9시였습니다. 집에 오면 쓰러지듯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다녔습니다. 매일 왕복 2시간씩 4년을 다녔습니다. 무릎이 아파졌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만 아팠습니다. 그러다 평지를 걸을 때도 아파졌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소리가 났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쉬셔야죠. 무릎에 물이 가는 일 하지 마시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를 누가 봐주나. 며느리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아들도 바쁜데. 그렇게 6개월을 더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무릎 많이 안 좋으시죠? 아니야, 괜찮아. 제가 봐도 다리 절뚝거리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갔는데 괜찮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저희도 보기 안쓰러워요.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뭐? 엄마 매일 오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우리 집에 방도 하나 있고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며느리는 괜찮대? 네, 같이 얘기했어요. 엄마 편하게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엄마도 매일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고, 저희도 안심이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4년을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아들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엄마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 될 줄은. 2년 전,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들떠 있었습니다. 새 출발 같았습니다. 이제 버스 안 타도 되겠다. 무릎도 편해지겠다. 아들이 제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났어요? 그 목소리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면 손주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 가요. 아침을 차려주고 손주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릎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니 체력도 회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녁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할머니도 그렸어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역시 같이 사는 게 맞았어.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 자잖아요. 엄마, 기침 소리가 너무 커요. 우리 재택근무 중이거든요. 엄마, 화장실 쓰실 때 문 좀 조용히 닫아주세요. 저는 조심했습니다. TV 볼륨을 낮췄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화장실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지적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냉장고 여닫을 때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전기도 많이 나가고. 엄마, 손주 재울 시간이니까 방에 계셔주세요. 애가 할머니 보면 안 자요.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부산 떨지 마세요. 저희 주말인데 좀 자고 싶거든요. 저는 숨죽여 살았습니다.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말수를 줄였습니다.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 요즘 바빠서. 무슨 일 있어? 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며느리가 달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회의가 있어서 일찍 들어와야 하거든요. 손주 유치원 마치면 데리러 가주셔야 해요. 아, 그래? 그럼 다른 날로.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제가 출장이라. 그냥 손주는 어머니가 봐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나 못 만날 것 같아. 그 후로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말한 정답대로 살아도 나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한 일들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가정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제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세금 문제로 아들 이름으로 만들어뒀던 겁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적금 찾으려고 하는데 내 도장이 필요하대. 엄마, 그거 왜 찾으세요? 그냥 두세요. 이자 괜찮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쓸 데가 있어서. 뭐 사시려고요? 혹시 또 홈쇼핑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친구 경조사가.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혹시 누가 엄마 속인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두세요. 제가 주말에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12년을 새벽부터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리고 또 다른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 컴퓨터 좀 꺼주세요. 전기 많이 나와요. 어떻게 끄는데? 엄마, 그것도 몰라요? 화면 아래 버튼 있잖아요. 어디? 잘 안 보이는데. 아이고, 그냥 놔두세요. 제가 퇴근하고 끌게요. 진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컴퓨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 뒤처진 사람인가? 그리고 또 다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란찜을 해줬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 후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계란 주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요즘 안 먹이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해, 깜빡했네. 깜빡하셨다고요? 이게 몇 번째예요? 할머니가 애 건강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제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는 옆에서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닌데. 며느리가 아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할머니 말 들으면 안 돼.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여기 있는 걸까? 편하라고 같이 살자던 그 말은 뭐였나? 나를 위해서라던 그 말이 거짓이었나?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을 참았습니다. 2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정타가 왔습니다. 아들이 저녁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연세도 이제 있으시고 저희도 애 키우느라 바쁘고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대요.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나한테 불편한 게 뭔데? 불편한 게 아니라
엄마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거기 가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다는 거지?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거든요. 프라이버시? 네. 어머니 계시면 저희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화내시는 거 아니시죠? 저희가 엄마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엄마, 밥 먹어라. 식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로만 살았구나. 12년을 일할 때도 4년을 왔다 갔다 할 때도 나는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니까, 부모니까, 당연하니까.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다던 아들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편하라고 같이 살자던 그 말. 결국 자신들이 편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손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들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가 컸으니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노인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왜 나는 남들 기준으로만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겐 그 한 줄이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먼저 부동산 앱을 깔았습니다. 손주에게 휴대폰 쓰는 법을 배워둔 게 다행이었습니다.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월 35만 원. 보증금 없음. 4평. 사진을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고시원 빈 방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래요? 오늘 갈 수 있을까요? 네, 오세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고시원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건물이 낡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방을 봤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할게요. 네. 어르신, 이 방 정말 작은데요. 다른 데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방이면 돼요. 주인이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 이름으로 썼습니다. 12년 만에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였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그 작은 열쇠가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을 제 명의로 바꾸고 싶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아들분 오셔야 해요. 그럼 그냥 해지하고 제 명의로 새로 만들어주세요. 해지하시면 이자가. 괜찮아요. 해지할게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에 왔는데 적금 해지하려고. 엄마, 왜요? 제가 주말에 같이 갈게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엄마, 뭐 급한 일 있으세요? 내 돈 찾는데 급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니?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30분 후 아들이 왔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1,8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축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비상 연락처 적으셔야 하는데요. 저는 오래된 친구 번호를 적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만날 때마다 비교당했습니다. 너희 아들은 뭐 하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손주 안 봐줘? 나는 매일 봐주느라 바빠. 뭐, 바쁜 게 좋은 거지. 너는 돈은 좀 모았니? 노후 준비해야지. 나는 연금이랑 적금이랑 해서 꽤 있어. 저는 그때마다 작아졌습니다. 나는 별로 없어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연락 안 할게. 갑자기 왜?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더라. 40년 우정이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뭐, 내가 뭘 어쨌는데? 너 나랑 만날 때마다 내 자식 자랑, 내 돈 자랑 하잖아. 나는 한 번도 내 이야기 제대로 못했어. 그게 그냥 대화 중에 나온 건데. 나는 그게 싫었어. 오래 참았어. 이제 끝이야. 야, 너 진짜 1억이야? 응, 진짜야. 40년 고마웠어. 그런데 이제 그만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짐을 싸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제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짐 싸. 어디 가시게요? 고시원 알아봤어. 일주일 후에 나갈게. 갑자기 왜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냥 한 번 말씀드려 본 건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불편하다잖아. 그럼 나가야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이게 맞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그럼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계세요. 아니야. 나도 생각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손주는요? 누가 봐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손주는 너희가 키우렴. 너희 아이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미리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날은 도와줄게. 그런데 매일은 못해.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4년을 매일 왔다 갔다 했어. 왕복 2시간씩 4년을 다녔어.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 그때 너희가 엄마 편하시라고 같이 살아요 했잖아.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 프라이버시 침해한다고 요양원 가라고 하잖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너희가 편하려고 날 들인 거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그리고 괜찮아.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화난 게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야. 지킨다고요? 응.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 친구를 내 마음대로 만나고 싶고, 컴퓨터 못 켠다고 한숨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고시원은 작았습니다. 4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세면도구를 꺼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TV를 켜도 기침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라 그런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을 쬐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계란을 하나 넣었습니다.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혼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따라 불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덜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 산책, 점심 혼밥, 오후 도서관, 저녁 라디오.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평온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 거지. 그래도 엄마 혼자 고시원에서 사시는 게 마음이 안 좋아요. 나는 괜찮아. 여기가 편해. 진짜요? 응, 진짜. 4년 동안 버스 타고 다닌 거보다 훨씬 편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나를 지킬 때 관계도 지켜진다는 것을,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한마디가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할 때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경계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여도 나는 충분히 존엄하다는 것을.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밥 사드리러 왔어요. 밥집에 갔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그럼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래, 그건 좋지.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4년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나도 내 삶을 존중할게. 너도 내 삶을 존중해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손주가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놀러 갈게. 진짜요? 응. 그런데 저녁 전에는 들어갈 거야. 나도 내 일정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주를 봐줬습니다. 하지만 미리 약속을 잡았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이 아니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존중도 있다는 것을. 편하라던 그 말이 결국 자신들이 편하려는 말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말없이 한 번만 건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치 없이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존엄은 오늘 무사한가요? 그 답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존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